혹시 이런 상황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신분증 없이 내가 18살 이상이라는 걸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보통 지갑에서 주민등록증 꺼내면 두 접근법이 어떤 철학을 가졌는지, 또 개발자한테는 어떤 경험을 주는지 비교해봐야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합리적 프라이버시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부터 시작해 볼 거고요. 네, 그 다음엔 아즈텍과 누아르로 넘어가서 실제 코드를 보면서 개발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죠. 네, 그럼 먼저 이 모든 복잡한 기술이 도대체 왜 필요한가 이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보내주신 자료에 합리적 프라이버시랑 선택적 공개라는 말이 계속 나오던데요. 네, 아주 좋은 출발점입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보통 프라이버시라고 하면 모든 걸 그냥 꽁꽁 숨기는 걸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그렇죠. 암호화해서. 근데 합리적 프라이버시는 좀 달라요. 상호작용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그것도 내가 선택해서 공개하자는 아이디어거든요. 아까 처음에 말했던 18세 이상 증명 예시가 딱 그거겠네요. 완벽한 사례죠. 편의점 점원분이 제 정확한 나이나 집 주소를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 사람은 술을 살 자격이 된다. 이 참거짓감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비밀주의가 아니라 상황에 맞게 정보 공개 수준을 사용자가 직접 통제할 수 있게 하자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죽음한 이유가 한 3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째는 당연히 사용자한테 데이터 주권을 돌려준다는 거고, 둘째는 GDPR 같은 규제의 핵심 원칙인 데이터 최소화를 기술적으로 구현하게 해줘요. 기업이 애초에 불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게 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유가 기업 입장에서는 관리할 민감 데이터가 줄어드니까 데이터 유출 사고 같은 게 터졌을 때 리스크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죠. 모두에게 이득이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이 개념이 블록체인이랑 만나면 더 흥미로워지는 것 같아요. 사실 블록체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투명성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공개 장부에 기록되니까요. 네, 근데 우리가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이 투명성이 어쩌면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할 때는 오히려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정확히 그 지점을 파고든 게 바로 미드나잇 네트워크입니다. 미드나이트는 스스로를 웹3를 위한 프로그래밍 가능한 프라이버시 레이어라고 소개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블록체인의 완전한 투명성은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병원의 환자 기록 같은 걸 다룰 땐 아예 채택이 불가능했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거군요. 네, 그래서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라는 아주 독특한 구조를 제안합니다. 하이브리드라면 공개적인 부분이랑 비공개적인 부분이 같이 있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트워크 거버넌스처럼 모두가 봐야 하는 건 퍼블릭 레이어에서 투명하게 처리하고요. 사용자 자산이나 데이터처럼 민감한 정보는 암호화된 프라이빗 레이어에서 다루는 방식이죠. 그리고 이 프라이빗 레이어 위에서 돌아가는 언어가 바로 컴팩트입니다. 자, 드디어 컴팩트 언어가 나왔네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 미드나이트 수석 아키텍트 케빈 밀리킨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가 컴팩트를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타입스크립트 기반의 제한된 도메인 특화 언어. 네, DSL이라고 하죠. 타입스크립트 기반이라는 점이 딱 눈에 띄어요. 웹 개발자라면 거의 다 아는 언어니까요. 네,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죠.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의도가 명확하죠. 근데 저는 그 뒤에 제한된이라는 단어가 더 궁금했어요. 보통 새 언어는 기능을 추가하는데 여긴 오히려 제한을 한다니. 왜 그런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영지식 증명을 안정적으로 생성하기 위해서예요. 증명을 위해서요? 네, 증명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어떤 계산 과정이 정해진 규칙대로 올바르게 수행됐다는 걸 수학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프로그램이 할 수 있는 연산의 종류가 예측 가능하고 또 제한된 범위 안에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컴팩트는 타입스크립트의 모든 미능을 쓰는 게 아니라 영지식 증명으로 변환할 수 있는 기능들만 모아놓은 일종의 부분 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케빈 밀리킨 설명에서 제가 제일 헷갈렸던 부분이 컴팩트로 짠 코드가 사실은 3가지 다른 형태로 실행된다는 점이었어요. 네. 그 부분. 하나의 코드가 3군데서 다르게 돌아간다니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죠? 바로 그 부분이 컴팩트의 핵심적인 마법입니다. 아마 청취자분들께도 아하 하는 순간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오, 궁금하네요. 이해를 돕기 위해 인터뷰에 나온 익명 게시판의 예시를 한번 보죠. 개발자가 컴팩트로 짜는 코드는 아주 간단해요. 예를 들면 게시판이 비어있으면 내 개인 키로 헬로 월드 메시지를 게시한다. 이런 고수준의 로직이죠. 네, 거기까지 일반적인 프로그램이랑 비슷하네요. 자, 이제 컴파일러가
이 코드를 세 조각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 브라우저나 지갑 같은 로컬 환경에서 실행될 자바스크립트 코드예요. 아, 자바스크립트. 네, 이 코드는 사용자의 개인 키 같은 민감한 데이터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죠. 두 번째 조각은 증명자, 즉 프로버 서버로 보내져서 영지식 서킷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여기서 나는 정당한 키를 가졌고 규칙대로 메시지를 게시했다는 암호학적 증명이 생성돼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조각이 블록체인 위에서 실행되는 임팩트 VM 코드인데 여기에는 민감 정보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입니다. 오직 생성된 증명이랑 공개적인 결과만 담겨 있죠. 와, 잠깐만요. 그럼 개발자는 그냥 간단한 로직 하나만 짰는데 네, 컴파일러가 알아서 이건 사용자 컴퓨터에서 저건 증명 서버에서 요건 블록체인에서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 코드를 만들어준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개발자는 뭐 복잡한 암호화기는 서킷 같은 건 전혀 몰라도 되는 거고요. 네, 그게 핵심이죠. GK라는 중간 표현을 통해서 이 모든 게 자동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개발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 이게 바로 미드나이트와 컴팩트의 철학입니다. 미드나이트의 접근법은 정말 흥미롭네요. 웹 개발자에게 익숙한 환경으로 특정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약간 애플 같은 방식 같아요. 네, 폐쇄형 생태계 전략으로 볼 수 있죠. 근데 만약 개발자가 특정 플랫폼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면요. 좀 더 범용적이고 유연한 도구를 원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바로 아지텍과 누아르가 가는 길이 다른 지점이죠. 네, 완벽한 전환이네요. 미드나이트가 통합된 경황의 제품이라면 아지텍 생태계는 좀 더 모듈화된 도구 상자에 가깝습니다. 도구 상자.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누아르 언어입니다. 누아르는 컴팩트랑 다르게 러스트와 문법이 비슷한 범용 오픈소스 언어예요. 특정 블록체인에 종속되어 있지도 않고요. 범용이라는 말이 중요하겠네요. 여기서 핵심적인 아키텍처 차이가 보이는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니까 누아르는 ACII라는 중간 표현으로 컴파일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ACIR, Abstract Circuit Intermediate Representation의 약자인데요. 이게 누아르 유연성의 핵심 열쇠예요. 열쇠요? 네, 누아르 코드는 ACIR이라는 표준화된 설계도로 한번 번역되고요. 개발자는 이 설계도를 가져다가 자기가 원하는 다양한 증명 시스템, 즉 시공사랑 결합할 수 있어요. 아지텍이 만든 바레템베르크를 쓸 수도 있고 다른 팀이 만든 아크웍스 같은 걸 쓸 수도 있죠. 그래서 누아르를 백엔드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잠깐만요. 그게 기술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갖는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만약 누아르로 앱을 개발했는데 한 1년 뒤에 훨씬 더 빠르고 안전한 새로운 증명 시스템이 나왔다고 쳐요. 그럼 제 앱 로직은 그대로 두고 증명 시스템만 싹 바꿀 수도 있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와, 이건 프로젝트의 미래를 생각하면 엄청난 장점이겠는데요. 네,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고 미래의 기술 발전을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이게 누아르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죠. 그래서 외부 전문가들 평가도 아주 좋고요. 네, 네더마인드 감사 보고서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경쟁 언어보다 깔끔하다, 그리고 암호학적 복잡성을 잘 추상화해서 개발자들이 보안 오류를 일으킬 위험을 줄여준다고 칭찬했더라고요. 네, 구체적인 점수도 있었죠. 개발 도구는 10점 만점에 8점, 오류 메시지는 7점, 그리고 문서화는 6점을 줬습니다. 문서화 점수가 6점이라는 건 배우려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약간 아쉬울 수도 있겠네요. 8점짜리 툴링은 정말 강력하지만 6점짜리 문서화는 조금. 타당한 지적입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프로젝트에서 흔히 보이는 성장통 같은 거죠. 핵심 기술 개발에 집중하다 보니 문서화가 그 속도를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 자체가 얼마나 직관적인지 한번 보시죠. 실제 개발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거든요. 공식 문서에 있는 튜토리얼을 한번 볼까요? 목표는 계속 이야기했던 18살 이상임을 증명하는 웹사이트 만들기. 이걸 구현하는 핵심 누아르 코드를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딱 한 줄이더라고요. 네, 어솔트 에이지 18인가요? 네, 그게 전부입니다. age라는 입력값이 18보다 커야 한다는 비즈니스 로직만 선언하면 그 뒤에 필요한 모든 복잡한 암호학적 절차는 누아르 컴파일러가 다 알아서 처리해줘요. 이게 바로 네더마인드가 칭찬했던 추상화의 힘이군요. 그렇죠. 그럼 이 한 줄짜리 코드를 가지고 실제 웹앱은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실제로는 누아르 JS 같은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써서 웹브라우저에서 누아르 코드를 실행하고요. 바베 JS 같은 백엔드 라이브러리로 증명을 생성하고 검증하게 됩니다. 아, 과정을 요약하면 먼저 누아르 코드를 짜고 터미널에서 나르고 컴파일 명령어로 컴파일하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HTML과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브라우저에서 증명을 생성하고 검증하면 끝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설명해 주신 건 바닐라 누아르, 그러니까 순수한 누아르 언어 자체의 기능이잖아요. 범용 언어다 보니까 이것만으로는 블록체인에서 D앱을 만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아스텍.NR 프레임워크가 등장합니다. 아, 프레임워크. 네, 아스텍.NR은 누아르 언어 위에 구축된 스마트 컨트랙터 프레임워크예요. 이더리움의 솔리디티 개발자들에게 익숙한 기능들, 상케 관리나 컨트랙트 간 호출, MSG.Sender 같은 기능들을 추가해주죠. 아하, 그러니까 누아르가 엔진이라면 아스텍.NR은 그 엔진으로 실제 자동차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셰시나 부품 같은 거군요.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만약 춘수 누아르로 프라이빗 토큰을 만들려면 UTXO 모델의 복잡한 로직을 개발자가 처음부터 다 구현해야 하거든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요. 근데 에즈텍인의 프레임워크를 쓰면 get 밸런스 같은 편리한 함수가 미리 다 준비돼 있고 복잡한 과정은 프레임워크가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개발자는 핵심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해보죠. 오늘 우리는 프라이버시 중심 앱을 만드는 두 가지 매우 다른 철학을 살펴봤습니다. 한쪽에는 미드나이트와 컴팩트가 있어요. 네, 타입스크립트 기반이죠. 마치 애플처럼 웹 개발자에게 친숙한 경험을 제공하면서 미드나이트라는 특정 플랫폼과 긴밀하게 통합된 완결성 있는 생태계를 지향하는 것 같아요. 다른 한쪽에는 아즈텍과 누아르가 있고요. 이건 좀 더 개방적인 리눅스나 안드로이드 생태계와 비슷해 보입니다. 네, 러스트 기반의 누아르라는 강력한 범용 엔진을 먼저 오픈소스로 만들고 ACIR 덕분에 유연성도 확보했죠. 그리고 그 위에 에즈테그넬 같은 프레임워크를 올려서 쓰는 훨씬 모듈화된 접근법입니다. 보내주신 학술 서베이 자료를 보니 이 두 접근법이 더 큰 흐름의 일부라는 게 명확해지더라고요. 아, 네. 과거에는 썰컴처럼 암호학 전문가들만 다룰 수 있었던 저수준 언어에서 이제는 복잡성을 완전히 추상화한 고수준 언어, 즉 누아르나 컴팩트로 전환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게 바로 기술 대중화의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그 서베이에서도 대중화를 위한 과제로 사용성, 접근성, 그리고 성능을 꼽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미드나이트와 아즈텍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바로 그 사용성과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려고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개발자들은 프라이버시를 부가 기능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의 핵심 기능으로 처음부터 설계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하나의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 맞습니다. 오늘 본 것처럼 강력하면서도 뚜렷한 철학적 차이를 가진 두 개의 큰 생태계가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 이 분야를 훨씬 더 흥미롭게 만들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미드나잇의 케빈 밀리킨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과거 개발자들이 빠른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처음 만들었을 때 그걸로 지금 우리가 쓰는 구글 맵이나 피그마 같은 게 만들어질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 못했다고요. 아, 그쵸. 마찬가지로 컴팩트나 누아르 같은 새로운 프라이버시 프로그래밍 도구들이 개발자들의 손에 쥐어졌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만들게 될까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단순히 나이나 금융 정보를 숨기는 걸 넘어서 자신의 선택은 비밀로 하면서 DAO 투표에 참여한다거나 전체 포트폴리오를 공개하지 않고 특정 자산 소유만 증명해서 혜택을 받는 것 같은. 지금까지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방식의 상호작용이 가능해지겠네요. 네. 이제 막 새로운 디지털 세계의 설계 가능성이 우리 앞에 열리고 있는 셈입니다.